1671년 베르사유 궁전에 특별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가 애첩을 위해 지은 도자기 궁전이었어요. 청백색의 중국풍 도기 타일로 마감된 파빌리온을 본 유럽인들은 동양에 열광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신우아즈리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 후인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일본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자기와 기모노, 우키요의 판화가 유럽 예술가들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들은 일본 미술의 평면성, 비대칭, 과감한 색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자포니즘의 시작이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유럽을 뒤흔든 두 번의 동양 열풍, 신우아즈리와 자포니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우아즈리는 프랑스어로 중국풍을 뜻하는데요. 17세기 유럽에서 중국과 아시아 문화에 대한 낭만적이고 몽환적인 해석이 반영된 미술양식을 가리키죠. 당시 유럽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 중국에서 도자기나 비단을 수입했습니다. 이런 고급 수입품은 부와 취향의 상징이었죠. 유럽의 장인들은 중국에서 수입된 물건을 보며 자기만의 중국 스타일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본 중국은 진짜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먼 거리가 만든 오해, 소문이 만든 상상, 동경이 뒤섞인 이상향이었죠. 세계 여행이 일반화되지 않은 시대였기에 사람들은 중국과 일본, 인도를 구분하지 못했고 이 모든 것을 뒤섞어 동방이란 하나의 환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파고다는 더 높아지고 용은 더 기괴해졌으며 풍경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졌어요. 프랑스 화가 프랑수아 부셰의 그림이나 영국 가구 장인 토마스 치펜데일의 작품을 보면 실제 중국 양식과 전혀 다르죠. 이는 중국의 재현이 아니라 동양의 느낌을 빌린 유럽의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신우아즈리를 조롱하는 비판이 일었고 19세기 들어서면서 아편전쟁으로 중국과 갈등이 벌어지며 신우아즈리는 점점 쇠퇴해갔습니다. 이제 유럽은 동양의 신비에 대한 또 다른 대상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던 1853년 미국 페리 제독의 흑선이 일본에 출몰했습니다. 그 결과 수세기 동안 쇄국 정책을 유지하던 일본이 강제로 문을 열었고 이내 일본 도자기, 차, 부채 등이 유럽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럽인의 이목을 끈 건 이들을 싸고 있던 포장지, 우키요에였는데요. 우키요에는 에도시대 삽화 형태로 유행한 대중예술로 떠다니는 세계의 그림이란 뜻이죠. 주로 가부키 배우, 기녀, 풍경을 묘사한 우키요에는 유럽 예술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원근법 중심의 사실주의 회화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키요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죠. 대담한 색채, 비대칭 구도, 과감한 크로핑, 일상적 소재. 이는 르네상스 이후 유럽을 지배해온 전통예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일본관이 개관하자 유럽은 열광했습니다. 바로 자포니즘의 시작이었죠. 자포니즘은 특히 인상파 화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었습니다. 에드가 드가는 우키요에의 구도와 역동적 포즈를 채택해 무대 위에 무희를 그렸고 빈센트 반 고흐는 우키요에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모사까지 했으며 앙리드 툴루즈 로트레크의 포스터는 가부키 배우에서 영감을 받았죠. 자포니즘의 영향은 회화를 넘어 예술 전반적인 분야로 퍼졌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폴 푸아레는 기모노의 실루엣을 도입해 코르셋을 탈피한 직선의 드레스를 만들었고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일본 건축의 개방성과 자연 조화를 고려한 유기적 건축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19세기 말 서구에서 유행한 아르누보의 자연 모티프와 평면 구도 역시 일본 미학에서 영감을 받았죠. 그렇다면 신우아즈리와 자포니즘의 차이는 뭘까요? 우선 시기와 주체가 달랐습니다. 신우아즈리는 17세기에서 18세기 궁정문화의 산물이었어요. 루이 14세,
마리아 테레지아 같은 군주들이 열광했고 중국풍 인테리어와 장식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 자포니즘은 19세기 중후반 예술가들 사이에서 확산됐습니다. 마네, 드가, 고흐, 휘슬러, 이들은 유럽의 골동품가게에서 싸구려 우키요에를 사모았어요. 다음으로 두 사조는 이해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시누아즈리가 유럽인의 상상력이 만든 창조물인 반면 자포니즘은 예술가들로 하여금 일본 미술 원리를 연구하게 만들었습니다. 드가는 우키요에의 구도를, 고흐는 색채와 선을, 휘슬러는 여백의 미학을 배웠고 이는 후대 미술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이처럼 시누아즈리와 자포니즘은 한때의 유행을 넘어 유럽 예술 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먼저 시누아즈리는 이국 취향의 전통을 확립했어요. 유럽 귀족에게 동양은 부의 상징이자 세련된 취향의 증거였죠.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현대의 고급 인테리어와 패션에서 용, 파고다, 청백자 문양 같은 시누아즈리 요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포니즘은 유럽 근대미술 혁신에 기여했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우키요에의 색처리, 공간 구성을 차용하여 원근법 중심의 기존 회화를 재해석했으며 이는 아르누보와 모더니즘의 토대가 되었죠. 하지만 시누아즈리는 창의성과 왜곡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자포니즘 또한 문화교류가 예술 발전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는데요. 오늘날 세계화 시대, 이 질문은 더욱 중요해졌죠.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문화를 소비합니다. K-팝, 일본 애니메이션, 중국 드라마와 영화. 과연 우리는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시누아즈리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파리의 골동품 가게에서 우키요에를 처음 발견한 예술가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놀라움과 배움 사이 그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 간극이야말로 문화 간의 소통이 계속되는 이유죠. 동양과 서양의 만남, 그것은 끝나지 않은 대화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예술의 여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